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를 살펴본 뒤에 솔라나 리플 ETF의 승인 시기 그리고 단타계의 숨은 고수까지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대망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근데 물가가 조금 오른 것 같다던데 라는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CPI의 상승세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사 제목에 상승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예상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뜻이겠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하워드 루트닉이 협상은 매우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식 시장을 나쁘지 않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보통은 하루면 끝나야 되는데 이틀을 넘어서 3일 차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굉장히 오래 길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부 내용을 알려면 하루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중요한 CPI 5월치가 6월에 나오잖아요. 2.4%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달을 해보니까 전년비 2.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0.1% 늘면서 소폭이지만 늘어난 거니까 전망치긴 하지만요. 조금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못 한다는데 연기된다는데 이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이게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옛날 프레임, 옛날 스타일의 사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까지는 이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거 자체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22년도, 23년도에 전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라는 천재 장관이 나와서 뒤에서 고금리 안에서 유동성을 푸는 전략을 한번 보여줬었죠. 자,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25년, 26년 아주 저금리로 가지 않을 거란 전 생각이 들거든요. 중금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도 하고 은행들의 규제 완화도 하고 무제한 그 감세안도 추진을 하고 온갖 뒤에서 돈 푸는 거를 다 할 수 있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한 예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계좌를 추진을 하는데요. 본인 임기 내 정확히는 24년 12월 31일부터 29년 1월 1일까지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000달러를 일회성으로 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요게 이제 대규모 감세한 그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1000달러 주고요. 부모가 매년 5000달러씩 더 줄 수도 있고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상치 자체가 없다. 대략 연간 30억 달러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은 돈을 왕창 찍을 거니까 당신들도 좋잖아, 감세해주면. 그리고 나는 돈을 뒤에서 엄청 찍을 거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빚이 많아지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국채 수요처를 찾아서 그리고 AI로 성장세는 키워서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18년간 거의 강제로 주식 인덱스에 투자하는 듯한 효과를 거둡니다. 실제로 주식 인덱스에 투자를 하고요. 중간에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금리가 안 오더라도 설사 안 오더라도 어차피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무튼 돈 뿌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도 돈을 뿌리겠죠. 왜냐하면 이미 독일도 뿌렸고 한국도 뿌릴 거고 중국도 뿌릴 거고 전 세계가 뿌리는데 나만 안 뿌릴 순 없다. 그래서 너무 금리에 집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제 노하우인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점이 아니어도 팔아야 될 때, 제 기준입니다. 팔아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 개사에 상장이 된다. 예를 들면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요 세 개는 그래도 빅3로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크게 올랐다가 상장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날짜가 무슨 정해진 행사라든지 호재라든지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팝니다. 지금까지 한 8년째 잘 팔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엑셀라가 업비트에 원화 상장했었다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어, 방송할 당시에는 이제 그 원화 상장을 보진 못했는데, 자,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엑셀라라는 코인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라고 이 하락을 피해 갔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그 손해를 보고 물려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사긴 샀어요.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 밑에 걸어 놓는데 사지고, 또 걸어 놓는데 사지고, 또 사지고, 한 330 사토신가까지 샀던 기억이 납니다. 뭐 400 몇부터 300까지도 샀었어요. 야, 근데 너는 너무 심하다. 여기 보시면 거의 300 사토시도 무너졌었더라고요. 언제까지 떨어질래? 야, 나 이러다가 대주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밑으로 올수록 뭐 많이는 못 샀었지만, 아무튼 저도 이거는 좀 심하다 싶었던 코인이었는데, 자, 어제 기억나시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한 12시였나요? 공지를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상승이니까 이거 지금 15분 봉으로 BTC 마켓에서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처음 오르는 건요. 제가 기습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거의 못 삽니다. 사는 사람도 거의 못 사고 파는 사람도 거의 못 팝니다. 왜냐하면 예고에 없었으니까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엑셀러를 저 위에 걸어두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안 팔렸겠죠. 물론 이게 한 100% 넘게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는 대부분이 못 사고 못 판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된다? 쭉 떨어졌다가 개미 꼬시기로 2차 한 70% 이상의 확률로 저는 나온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16시 상장이면 보통은 16시 전에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16시가 되고 조금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변수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요만큼 우린 결과를 봤으니까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지, 여기까지 올라올지,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안 올지, 아니면 세 번 올지, 변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2차적으로 올라올 때가 팔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 팔았습니다. 물론 정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저는 한 중간쯤 넘어갈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 꼭대기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코인리스나 여러 이제 게시판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면서 뭐 엑셀라 2,000원 간다, 3,000원 간다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눈을 딱 감고 분할 매도로 딱딱딱 팔아야 되는 게 이제 제 노하우고 제 뭐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좀 더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다시 타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야, 이거 사팔 아니냐? 너가 단타하지 말라면서 사과라고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팔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거의 한 8년째 지키고 있는 루틴인데요. 뭐 3, 4회 상장을 한다든지, 무슨 정해진 뭐 AI 뭐 서밋이 있다든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팔았을 때 뭐 누군가가 왜 올랐는지 이유를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든지, 내 것만 크게 올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8년간의 저만의 루틴이다. 이런 게 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호재가 많이 접할 수는 없겠죠. 뭐 경사를 뭐 1년에 한두 번 접하면 많이 접하는 거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만의 루틴이나 법칙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긴장을 하면서 올해를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매도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이클 탑의 매도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매도하는 연습을 안 해보시잖아요. 이거 의외로 엄청나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매도 연습을 안 해보시면요. 진짜 팔아야 할 때, 하다가 얼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걸 지켜보셔야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엄청 어렵거든요. 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변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뭐 내 거는 분할 매도하는 건 팔리는지, 뭐 지금 강세장은 맞긴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점이 언제인지 알고 뭐 아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알았다고 쳐 볼게요. 자, 이 정점 때 딱 분할 매도로 내게 깔끔하게 잘 팔리면 당연히 베스트죠. 딱딱딱딱 내 거 다 팔리고 내려갔다. 최고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봐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할 매도 하다가 뭐 10% 팔리고 내려가 버리든가 아니면 30% 팔렸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하나도 안 닿고 떨어지든가 뭐 안 팔린 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정점, 사이클 탑은 거의 온 것 같은데 안 팔린 거는 이렇게 직접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알트코인의 경우는요. 그래서 일부 매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럴 때마다 내 루틴이 있어야 된다.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오래 제 노하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니니까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의 현재 상황, 단신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뭔가 오르는 것 같지만 계속 내 거는 기별도 안 오는 상황. 그래서 라크 데이비스가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내 비트코인 가방은 뭐 이게 드웨인 존슨인가요? 뭐 몸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내 알트코인 백은 이게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그렇죠. 이게 차이가 지금 크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더리움은 이번에도 17일 연속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무려 4개월 내 최대 규모의 순유입이 오늘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뭐 이제 대놓고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봤자 어차피 안 살 거니까요.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13,000개를 매수를 해서 이제 개인 지갑이나 이런 데로 출금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락사스 여기는 전략적 비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지펀드처럼 뭐 단타를 치는 고래 같기도 한데 아무튼 14시간 동안 바이낸스와 크래켄에서 무려 44,000개를 사서 또 본인들의 지갑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 있지만 이 개인들의 심리를 보면 겨우 이런 거 뭐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뭐 이거 백날 올라봤자 내가 살 것 같냐? 왜냐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내가 안 살 거고 비싸니까 이더리움은 뭐 올랐다고 해봤자 뭐 400만 원도 아직 안 되잖아. 뭐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방을 노리는 개미들을 태울 불쏘시개는 결국 알트코인이다. 저는 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선봉을 나서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솔라나가 조만간 이르면 3주에서 5주 내에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다.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ETF 잘하면 3주에서 5주 안에 승인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종 마감 시한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월경이거든요. 근데 조금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SEC가 다음 주까지 수정된 S-1 서류를 수정해서 제출하세요. 보통 관공서에서요. 보완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는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의견서에 다가 너는 이러저러해서 너는 안 돼요 하면서 반려를 합니다. 보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1 제출을 요청했다는 거는 요거 제출을 잘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S-1 수정본을 접수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SEC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길어야 한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아까 이게 지금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일주 플러스 맥시멈 4주에서 길면 5주 내에 승인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최종 마감은 한 10월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자, 참고로 특이한 거는 솔라나 ETF에는 스테이킹이 플러스 알파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지금 제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정의 지금 요청 이유가 특히 스테이킹 쪽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스테이킹을 안 붙였으면 진작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킹이 이더리움도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디서 스테이킹을 할 거고 누구에게 나눠줄 거고 이거를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편법을 이 정통 루트를 통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뭐 두 개의 중소 자산 운용사가 뭐 바하마였나요? 뭐 조세 회피 제도에서 스테이킹 한 걸 가지고 미국으로 끌어와서 하는 뭐 스테이킹은 다른 나라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뭐랄까요?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건 SEC가 제지를 했잖아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쪽을 명확히 설명을 하라는 이유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요거 빼고 뭐 승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들의 혜택을 보느냐? 당연히 POS 코인들이 혜택을 보겠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테이킹 하면 이자 주는 그런 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수이, 폴카닷, 아발란체, 코스모스, 니어, 알고랜드, 폴리곤, 그래프, 뭐 플로우, 아카시, 셀로 등등 제가 그냥 기억나는 것만 대충 이제 시총순으로 써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들이 아마도 이제 묶음으로 팔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시가총액 순서별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제 덩달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솔라라는 코인을 필두로 그래서 이제 두 전문가들이 알트코인 ETF의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명의 ETF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세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입니다. 밥 먹고 ETF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이 주장하기로 잠재적인 알트코인 ETF의 썸머, 뜨거운 썸머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솔라나가 다음 크립토 타자, ETF 타자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요. 인덱스 ETF가 있습니다. 뭐 비트 이더 섞어서 미국에서는 주식처럼 인덱스 지수가 엄청 뭐 미국 전체 국민들의 한 45%가 주식을 인덱스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덱스가 인기입니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아마 몇 달 안에 가장 먼저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솔라나랑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등등등 기타 등등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XRP나 여러 가지 코인들 함께 알아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승인될 확률과 언제까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쭉 살펴보면 가장 위에 베스키지라고 해서 인덱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섞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지,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수이, 트론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확률을 보시면 다들 굉장히 높습니다. 25년 안에 승인될 확률 다 90%, 90%, 솔라나 90, XRP 85, 도지 80, 에이다 75, 폴카다 75, 헤데라 80, 75, 뭐 60이니까 웬만하면 25년 안에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파이널 SEC 데드라인 최종 마감 시간이 언제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산 운용사들이 여기 말고도 사실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솔라나와 XRP에 집중적으로 많은 자산 운용사가 신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공간이 좁아서 아마 조금 쓴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 뭐 라이트코인은 10월 2일까지 그리고 솔라나는 10월 10일까지 XRP는 10월 17일까지 다른 것들도 10월, 11월, 11월 해서 거의 다 4분기, 특히 10월에 몰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개니까 아마 어, 중간쯤 되는 걸 하나 쓴 것 같은데 뭐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7월에서 10월까지 된다가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솔라나도 물론 솔라나인데요. 그 다음 타자가 XRP가 아닐까. 심지어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와, XRP ETF를 신청하고 승인 대기 중인 회사가 뭐 이렇게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읽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배 XRP, 인버스 XRP까지 나오는 걸 보면 야, XRP는 정말 엄청난 돈이 되는 알트코인의 뭐 돈이 되는 최고의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에서도 먹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알아보시면
XRP ETF 파일링 with the 뭐 SEC에서 이건 4월에 나왔던 거니까 조금 덜 써 있는 거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서도 뭐 프로쉐어즈라는 자산운용사 보면요. 숏 XRP, 울트라 XRP, 울트라 숏 XRP. 울트라가 뭐냐면요.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두 배, 마이너스 두 배, 여기도 플러스 두 배, 마이너스 한 배, 수많은 XRP 상품들이 팔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CME에서 선물로 등록이 되는 게 사실 현물 ETF의 뭐 승인 절차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모든 코인들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비트, 이더, 솔라나 XRP가 선물이 CME에서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많이 팔렸던 게 바로 XRP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아직도 이런 내러티브가 정말 오래 가고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 사장이고요. 레리 핑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만 킹왕짱이고 최고로 좋은 거니까 이대로 끝난다 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어, 지금 이렇게 XRP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전체가 지금 포멀을 일으키면서 팔고 싶은 판국에 그거 됐고 그거 잘 쓰이지도 않을 거고 비트코인만 난 팔 거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레리 핑크가 10년 만에 15년 만에 비트코인 ETF를 만든 이유는 비트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그 다음에 RWA 뭐 디파이 뭐 무슨 ETF 수많은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팔아먹기 위함이다. RWA도 그 중에 하나겠죠. 즉 월가의 탐욕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가격이 안 좋을 때도 이 이더리움을 욕하는 건 레리 핑크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무시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쌀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사실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싼 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절약은 싫으니까 빚을 내서 뭐 단타를 하든지 뭐 롱숏을 하든지 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단타, 롱숏의 대가가 있고요. 비결이 있는데요.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분의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안 알려줍니다. 진짜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사실은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뭐 조지 소로스, 월가의 뭐 전설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거의 2배 정도 뛰어넘었던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30년간 무려 연평균 66%. 이것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안 알려주니까. 안 알려줍니다. 절대로요. 이 30년은 말도 안 되는 기간인 거죠. 자, 이분은 바로 퀀트 투자의 대가, 통계로 하시고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는 단타의 대가 짐 사이먼스라는 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별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회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저도 이제 이 회사가 뭐 비트코인도 조금 사고 특히나 채굴 주식을 많이 샀던 걸로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메달리온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짐 사이먼스는 이렇게 생기셨고요. 참고로 수학의 천재,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월가에 뭐 물을 조금이라도 먹었다, 뭐 좀 펀드 좀 굴려봤다, 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않고요. 무조건 수학 쪽, 통계 쪽만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로지 컴퓨터로만 투자를 하고 통계로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이제 그 비결이긴 한데요. 이 30년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66%는요. 얼마나 큰 거냐면요. 최근 5년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인 거죠. 물론 그 안에 손실 연도 자체가 한 번도 없고요. 2000년도 그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도 제 기억에 한 98% 수익을 봤던 걸로 기억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더 특이한 거는 안 알려준다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내부 직원과 그 직원의 가족만의 돈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걸로만 딱 운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 돌려줬습니다. 아, 니네 거 필요 없어. 우리 내부 직원으로만 할 거야. 왜요? 이 짐 사이먼스가 얘기하기로 너무 높은 수익률 탓에 이거 자산이 커지면 전략도 약해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이 전략 자체를 극도로 비밀시하면서 지켜나가는 이거 어차피 많은 돈도 필요 없다고 해요. 이게 너무 커지면 전략을 좀 운영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가족만 내 내부자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부 직원들이 다 수학 박사님, 수학 천재들이거든요. 근데 내 돈을 관리한다? 얼마나 이 천재들이 매년, 매 순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퀀트 투자를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있는데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사한 직원들이 경쟁사에게 가서 그 비법을 전수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 짐 사이먼스가 소송을 걸어서 2천만 달러 벌금도 때리고 이직도 막아버리고 이 정도로 퍼져나가는 걸 싫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내 전략은 남들에게 알려지기엔 너무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비결이 있다면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뭐 스토리텔링이다 뭐 여러 가지 기사다 이런 거 절대 보지 않고요. 오로지 초단타, 특히 정형화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고빈도로 단타를 쳐서 통계학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비결입니다. 근데 절대 안 알려준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메달리온 펀드와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메달리온 펀드 세전 추정입니다. 66%. 세후로 그러니까 인건비 떼고 뭐 다 떼고 이익 다 빼고 관리비 다 빼고 해도 39%가 남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연평균 20%로 거의 전설의 반열에 올라갔고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13년간 29.2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누가 됐든 한 2배 정도 뭐 세후로 보더라도 2배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결을 갖고 있는 도사가 있었다. 이렇게 사실 몇 년 정도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30년 가까이를 잘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고요. 결국 롱런하는 단타 도사들은요. 돈을 버시느라 자기의 돈을 버느라 강의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거나 뭔가를 남에게 알려줄 틈 자체가 없다. 오히려 조금만 밖으로 유출하려고 해도 그 사람 소송을 걸어버리는 판국에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문자나 뭐 차트를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사들은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타의 비결을 아시려고 하기보다는 월가의 탐욕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시는 편이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타나 한 방으로 몇 단 안에 벌겠다는 분들은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블랙락이나 JP 모건 또는 앞서 보신 이런 초단타 괴물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잘 사놓고 저들이 밥상을 차리기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